지금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시장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정설처럼 자리 잡았어요.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 1등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차세대 제품인 HBM4와 HBM4E,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답을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다른 어떤 채널에서도 깊이 다뤄주지 않는 메모리 기술의 진짜 격차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시장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또렷하게 보이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손에 쥐고 가실 핵심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지금 메모리가 인공지능 가속기 성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는지, 이걸 모르고는 다음 1년에서 2년 흐름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둘째, HBM4와 HBM4E에서 진짜 기술 격차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시장 평균과 정반대 결론이 나옵니다. 셋째, SK 하이닉스가 절대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결정적 약점이 무엇인지, 이 3가지 끝까지 따라오시면 다음 1년에서 2년 그림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메모리가 선택 사양이었어요. 노트북 살 때 SSD 용량 1TB 넣을까 5TB 넣을까 고민하는 그런 선택의 영역이었죠. 성능에 결정적이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가속기 시대에 메모리는 완전히 다른 위치로 올라왔어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베라루빈, 이 칩 전체가 초당 22TB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속도 어디서 결정될까요? 답은 충격적입니다. GPU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메모리 HBM이 결정합니다. GPU가 아무리 빠르게 일해도 메모리가 그 속도를 못 따라오면 전체 성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베라루빈 한 칩에는 HBM이 8개 붙습니다. 그러니까 HBM 1개 속도를 8배 하면 전체 메모리 속도가 되는 거예요. 전체 속도 초당 22TB가 나오려면 HBM 1개의 속도가 2.8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2.8 곱하기 8을 하면 22.4가 되거든요. 이게 베라루빈이 제 성능을 내는 최소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HBM 속속도 2.8을 만족시키는 회사가 어디일까요? SK 하이닉스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속도를 안정적으로 내는 회사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의 HBM4는 최대 3.2까지 속도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반면 다른 회사들은 이 속도 자체를 못 맞추고 있어요. 이게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진짜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 격차가 실제 시장에 어떻게 반영됐을까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데이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메모리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뒤져있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1분기 갑자기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점유율이 39%, SK 하이닉스가 29%, 10%포인트가 넘는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한 분기 만에 벌어졌을까요? 답은 HBM4 기술력에 있습니다. 베라루빈에 들어갈 수 있는 HBM4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사실상 삼성전자뿐이라는 사실, 이게 점유율 격차로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물론 일반 D램 단품에서 가격이 올라간 영향도 있습니다. 기존에 4중 1 정도만 HBM이었던 삼성전자의 매출 구성이 HBM4로 넘어오면서 단가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간 거죠. 그동안 1년간 욕도 많이 먹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결국 기술력과 양산력 2가지를 모두 가져온 모습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세대 제품인 HBM4E, 이건 한 단계 더 어려운 게임이에요. 루빈 울트라라는 다음 가속기의 전체 속도가 초당 28.8TB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HBM4E 1개의 속도가 얼마나 나와야 할까요? 3.8 곱하기 8을 하면 30.4가 나옵니다. HBM4E 1개가 속도 3.8 이상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HBM4 속도 2.8조차 다른 회사들은 못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3.8이라는 더 빠른 속도를 누가 먼저 낼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이미 HBM4에서 3.2까지 만들어 본 삼성전자. 그래서 HBM4E 12단 샘플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한 회사도 삼성전자예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닌 거죠. 이러한 기술 격차가 올해 점유율 견하로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작년 HBM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6,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각각 2, 이게 시장 평균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바뀔까요? 5대 4대 1 또는 5대 3대 2 이 정도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본격 거론되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사실상 복점했던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고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차세대 제품인 HBM4와 HBM4E에서 이 흐름이 굳어지면 다음 해부터는 또 한 번 점유율 구조가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무기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이 네 가지를 한 회사 안에서 모두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는 이 중에 하나, 잘해야 두 개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진짜 무기일까요? 차세대 HBM은 D램 원다이 위에 로직 다이라는 칩을 한 번 더 붙여야 하는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메모리 위에 또 하나의 작은 컴퓨터 칩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컴퓨터 칩은 파운드리 회사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회사와 파운드리 회사가 손발이 척척 맞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삼성전자는 이걸 한 회사 안에서 해결하지만 다른 메모리 회사는 외부 파운드리 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의 진짜 약점이 드러납니다. SK하이닉스는 자체 파운드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HBM4와 HBM4E에 필요한 로직 다이를 어디서 만들까요? 답은 대만의 TSMC입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인 TSMC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TSMC는 다른 회사들의 일도 받아야 합니다. 엔비디아, AMD, 애플 같은 회사들이 줄을 서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로직 다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HBM 기술 발전 자체에 결정적인 병목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자체 파운드리가 없다는 사실이 다음 단계 경쟁에서 SK하이닉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결정적인 변화가 자리합니다. 지금 HBM 한 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가로 8cm, 세로 8cm 정도예요.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정도죠. 그런데 차세대 제품으로 가면서 이 크기가 어떻게 바뀔까요? 가로 12cm, 세로 14cm까지 커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더 복잡해지고 파운드리 공장에서 다뤄야 할 문제도 더 많아집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한 회사 안에서 풀 수 있는 곳이 바로 삼성전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갈수록 종합반도체 회사의 강점이 더 커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한 사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영현 부회장이 메모리 사업을 맡은 게 지난 24년 하반기였습니다. 처음 맡았을 때 상황이 정말 안 좋았어요. 기술 격차도 벌어져 있었고 회사 안 분위기도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채 안 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HBM4 기술력에서 앞서고 HBM4이 세계 최초 샘플 출하까지 이어지는 흐름. 여기에 엔비디아 젠슨 황과의 관계도 다시 살아난 모습입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다고 알려진 그 관계가 이제는 직접 회동을 하고 단기와 중장기 협력을 묶어두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회사 전체가 다시 일어선 모습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결정적인 흐름이 자리합니다. 엔비디아가 GPU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CPU도 직접 만들기 시작한 모습이거든요. 베라라고 부르는 차세대 중앙처리 장치 이야기인데요. 이 CPU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단품 D램과 단품 낸드입니다. HBM이 아닌 일반 메모리들이 대량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단품 메모리들은 누가 가장 많이 잘 만들까요? 답은 삼성전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단품 D램을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이고 단품 낸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CPU 사업을 확장할수록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매출이 또 한 번 늘어나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수율 이야기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HBM 영역에서 SK하이닉스 수율이 5에서 10% 정도 더 좋다는 평가가 있는 모습이에요. 수율이란 만든 제품 중 합격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말하는 비율인데요. 높을수록 그만큼 돈이 더 남는 구조죠. 그런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HBM이 아닌 단품 D램의 수율은 두 회사가 큰 차이가 없어요. 게다가 차세대 D램 공정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약 6개월 정도 앞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HBM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단품 매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 그림에서는 삼성전자가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HBM4와 HBM4E 기술력까지 앞서면서 전체 매출과 이익의 그림이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는 흐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답을 들여다보면 흥미롭습니다. 기술력 측면에서는 차세대 HBM에서 삼성전자가 앞서 있고요. 단품 매출은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TSMC에 의존해야 하는 결정적 약점도 자리하고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절대적 매출 기준으로 보면 결국 삼성전자가 더 큰 업사이드를 가진 모습이에요. 물론 SK하이닉스도 HBM1이라는 강점이 있지만 다음 1년에서 2년 그림을 보면 삼성전자의 다양한 무기들이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되는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다음 주 큰 일정들이 줄지어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미국 물가지표 발표, 선물과 옵션이 한꺼번에 만기를 맞는 내마녀의 날,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까지 세 가지 큰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단기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변동성 너머에 진짜 승부처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7월 초 다음 분기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다음 분기 영업이익이 80조 원에서 100조 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본격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만약 이 숫자가 진짜로 발표된다면 시장이 그동안 평가하지 못했던 기술 격차와 매출 가시성이 한꺼번에 가격에 반영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7월 갤럭시 언팩 행사까지 같은 달에 잡혀 있고요. 메모리가 인공지능 가속기 성능을 결정하는 시대로 진입한 변화, 베라루빈 초당 22TB 속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회사가 사실상 삼성전자뿐이라는 사실, HBM4와 HBM4E에서 삼성전자가 앞선 기술력을 보여준 흐름, 1분기 메모리 점유율 39% 대 29%로 격차가 벌어진 변화, 올해 HBM 점유율 전망이 5대 3대 2로 재편되는 흐름, 여기에 SK하이닉스의 결정적 약점인 TSMC 의존, 삼성전자만 가진 종합반도체 일괄 공급 능력, HBM 칩이 점점 커지면서 더 두드러지는 삼성전자의 강점, 단품 메모리 수율 차이 없음, 엔비디아 CPU 사업 확장에 따른 새 매출 기회까지, 다음 주 미국 물가지표와 내마녀의 날,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큰 파도, 그리고 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7월 초 잠정 실적 발표와 갤럭시 언팩 행사까지, 이렇게 많은 흐름이 같은 시점에 정렬되는 사례, 여러분 한국 반도체 역사 안에서 본 적 있으신가요? 쉽게 말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단기 흐름이 아니에요. 다음 1년에서 2년 한국 산업 역사가 다시 쓰여지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지금 뭘 해야 하는 거야? 정리해보면 단순합니다. 지금 장은 그냥 운 좋게 마치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이 버티는 장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강세 흐름으로 돌아서느냐, 그 흐름이 반도체 주변 종목으로 퍼지느냐,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걸 봐야 하는데요.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을 매일 혼자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뉴스는 너무 많고요. 종목도 너무 많죠. 누구는 삼성전자만 보라고 하고, 누구는 하이닉스가 답이라고 하고, 누구는 장비주를 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전력 인프라가 다음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결국 기준 없는 사람은 가장 시끄러운 뉴스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관전 포인트 정리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드렸던 책 자료들 기억하시죠? 주식의 타이밍, 개미가 놓친 돈의 흐름, 돈이 돈을 부른다, 그리고 코스피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잇는 법까지, 이 자료들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주식시장이 단순히 좋은 뉴스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느 섹터로 번지고 개인들이 언제 뒤늦게 따라붙는지 그 흐름을 조금은 감 잡으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는 책 자료에 더해서 실제 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그리고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기존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개미가 놓친 돈의 흐름, 주식의 타이밍, 돈이 돈을 부른다, 코스피만의 시대, 주식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번에 같이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선도주만 보는 순간 수급의 다음 파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은 삼성전자가 중심에 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큰 돈은 한 종목에만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선도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 다음 수급이 주변 종목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후발주로 수급이 번집니다.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따라갑니다. 큰 돈은 이미 핵심주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장비, 소부장, 전력 인프라 쪽으로 번지는데 뉴스가 크게 퍼질 때쯤이면 이미 1차
시차 움직임이 나온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 다음에 돈이 어디로 번질지 같이 봐야 합니다. 뉴스보다 먼저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번 자료는 오늘 장에서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갈지, 일부를 덜어낼지, 눌림을 기다릴지, 아니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돈이 번질 수 있는 후보군을 준비할지 이 기준을 잡을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건 이 종목 무조건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리딩방도 아닙니다. 찍어주는 자료도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볼 때 어떤 섹터에 돈이 붙는지,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관심 구간인지, 주의 구간인지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도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루지 마세요. 장 시작하고 나서 뒤늦게 기준을 찾으면 늦습니다. 자료 받아두세요.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준을 잡자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후보군, 삼성전자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봐야 할 관심 구간, 돈이 이동하는 순서, 섹터별 체크리스트, AI 주식 보조 지표, 이걸 받아두고 보는 사람과 그때그때 뉴스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남기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해서 받아두세요.